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애널리틱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 중인 김태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를 위한 글루, EMR 활용이라는 주제로 제가 약 50분 동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AI랑 또 이번 서밋에서는 딥레이서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서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실까가 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연이 좀 특정 주제의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제가 가능하면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전체적인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글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글루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글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특정 케이스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데모를 몇 가지 정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글루에 대한 소개인데요. 글루는 2017년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서비스로 개발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들이 현 업무에 글루를 사용 중이고요. 글루는 크게 두 가지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카탈로그 서비스이고요. 다른 하나는 ETL 서비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ETL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는 글루 크롤러에 의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스키마를 인지한 후 데이터 카탈로그에 테이블로 등록하고 그럼 이후에 이제 여러 애널리틱스 서비스나 ETL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TL 서비스는 사용자 정의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렇게 생성된 ETL 작업을 스케줄링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저희 AWS에서 가이드 드리는 데이터 레이크의 아키텍처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가장 왼쪽에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원본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데이터라던가 아니면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DB라던가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오른쪽에 이제 그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AWS의 수집 서비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원본 데이터는 이 수집 서비스들에 의해서 S3의 로우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이 S3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여러 분석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글루의 ETL 서비스에 의해서 변환되게 됩니다. 이 로우 데이터와 변환된 데이터는 글루의 크롤러에 의해서 스키마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 카탈로그의 테이블 정보로 등록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분석 서비스들에서 데이터 카탈로그만 참조하면 해당 데이터를 이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 글루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변환하는 ETL 서비스와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 카탈로그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글루는 아마존 내부를 비롯하여 익스피디아나 도코모와 같은 여러 기업들에서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글루는 여러분의 이제 그 니즈를 받아서 계속 발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계속 서비스에 신규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제가 발표 내용 계속 업데이트 했어야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서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글루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글루는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처리해야 될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장비 한 대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 이제 글루 사용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한 대에서 처리는 가능한데 너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을 때 글루 사용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글루잡을 만드시면 다음과 같은 실행 모델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글루잡은 하나의 드라이버와 여러 개의 다수의 익스큐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드라이버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를 여러 익스큐터에 할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큐터는 드라이버로부터 태스크를 받아서 멀티스레드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드라이버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루에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의 워커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5일 이전까지는 스탠다드 타입만 지원을 하였는데요. 2주 전에 4월 5일 이후로 두 가지 타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G1X, G2X 두 가지 타입이 추가가 되었고요. 각각을 살펴보면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잡을 지원하기 위한 그 작업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1X는 그보다 조금 더 메모리가 인텐시브한 작업을 돌리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작업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G2X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과 같은 극단적으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 타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을 좀 살펴보면 스탠다드로 작업을 만드실 때 이제 클러스터 사이즈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때 스탠다드 잡 타입 같은 경우는 DPU 단위로 클러스터 사이즈를 설정하게 됩니다. 하나의 DPU는 M4 X라지 EC2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요. 내부에는 4개의 vCPU와 16기가 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DPU는 2개의 익스큐터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G1X2, G2X2는 스탠다드 잡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DPU가 아니라 워커 단위로 이제 그 클러스터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워커에 하나의 익스큐터가 할당되는 구조로 동작하게 됩니다. 메모리와 CPU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드라이버와 익스큐터의 메모리 사이즈입니다. 각각 보시면 스탠다드는 드라이버와 그 익스큐터의 5기가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G1X랑 G2X 같은 경우는 각각 10기가, 20기가의 메모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적합한 워커 타입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글루의 작업을 만드실 때 클러스터 사이즈를 지정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클러스터 사이즈를 지정할 때 각각의 스탠다드 잡 기준으로 그 DPU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 스탠다드 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최소 2개의 DPU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글루 그 실행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DPU 중 하나는 마스터 장비로 사용이 되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의 드라이버와 하나의 익스큐터로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글루를 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의 DPU가 필요하게 되고요.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은 10개의 DPU가 디폴트로 사용되게 됩니다. 10개의 DPU가 사용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10개의 노드 클러스터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 10개의 노드는 하나의 마스터와 9개의 워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하나의 DPU는 2개의 익스큐터가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9개의 노드, 워커 노드에서 총 18개의 익스큐터가 사용 가능하게 되고요. 이 중에 하나는 드라이버로 사용되고 나머지 17개가 실제 워커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제 스탠다드 잡 기준으로 익스큐터는 5기가 메모리를 할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이제 4월 5일 이전에는 이 메모리 사이즈를 좀 커스터마이즈해서 익스큐터 메모리를 좀 늘려보고 싶은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루 자체가 아파치 스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파치 스팍에 커스텀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을 이용해서 오버라이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설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글루가 내부적으로 이 옵션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외부에서 이 옵션들을 사용해서 뭐 익스큐터 사이즈를 크게 늘린다던가 아니면 태스크 수를 줄인다던가 하는 작업을 하셔도 글루 내부적으로 다시 오버라이드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옵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익스큐터의 메모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제 G1X2나 G2X2 같은 새로운 워커 타입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하는 워커 타입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설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EMR이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글루 잡을 작성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글루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다이나믹 프레임을 생성하는 리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하는 다이나믹 프레임을 가지고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변환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변환된 다이나믹 프레임을 이제 타겟으로 S3가 되었던 아니면 JDBC 소스를 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던 타겟으로 라이트하는 부분 4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기본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작성하시고자 하는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중간에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부분만 변경해 주시면 아마 재사용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루가 아파치 스팍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파치 스팍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파치 스팍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면 조금 더 글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파치 스팍은 2009년에 버클리 대학교에서 AMP랩에서 리서치 프로젝트로 생성이 되었고요. 그 데이터 병렬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팍 구조를 보면은 가장 하단에 스팍 코어인 그 RDD 자료 구조가 있고요. 이 RDD는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의 약자로 내결함성을 내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병렬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RDD 자료 구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여러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액션 함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상위 레벨로 이제 하이 레벨의 그 자료 구조인 데이터 프레임과 그다음에 관련 API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팍 같은 경우는 총 5가지의 랭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익숙하신 언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실 경우에 어떤 언어로 사용하셔도 성능은 동등하게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팍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배치 처리를 위한 용도뿐만이 아니라 ML이라던가 아니면 그 스트리밍 그리고 그래프 분석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AWS 글루는 스팍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코어 자료 구조 위에 다이나믹 프레임이라는 새로운 자료 구조를 글루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다이나믹 프레임을 제공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다른 AWS 서비스와 통합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ETL에 조금 더 맞는 자료 구조를 저희가 제안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과 그 글루의 다이나믹 프레임에 대해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은 테이블을 기반으로 한 자료 구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의된 스키마가 존재해야 하고요. 모든 로우는 다 동일한 스키마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이나믹 프레임 같은 경우는 에이브로나 제이슨 같은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셋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따라서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과는 다르게 각각의 로우는 다 제각각의 스키마를 갖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데이터 프레임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프레임을 쓰게 되시면 다이나믹 프레임의 함수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으로도 상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이나믹 프레임을 쓰셔도 스팍의 모든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다이나믹 프레임에 최적화된 API들을 추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과 다이나믹 프레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차이가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도 같아서 하나의 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0개의 DPU로 구성된 클러스터이고요. 스팍 2.1.1을 사용을 했습니다. 테스트 잡은 제이슨에서 CSV로 변환하는 간단한 작업이고요. 특정 컬럼의 이벤트를 필터링하는 예제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데이터 사이즈이고요. Y축은 이제 실행 시간입니다. 실행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이나믹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에 비해서 2배 정도 성능이 빠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나믹 프레임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에 비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제가 글루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글루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케이스별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수의 작은 파일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팍이나 하드브를 이용해서 많은 수의 작은 파일을 처리할 때 저희가 특정 사이즈로 머지해서 준비하라라고 가이드를 보통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이드를 적용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스팍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글루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잡을 준비를 했고요. 제이슨에서 파케 포맷으로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데이터는 128만 개의 제이슨 파일이 640개의 파티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팍으로 먼저 작업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샘플 코드고요. 간단한 작업입니다. 제이슨 데이터를 읽어서 파켓 포맷으로 라이트 하는데 2분 만에 작업이 실패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글루에서 제공하는 매트릭을 살펴보면 급격하게 드라이버 메모리가
글루에 할당된 드라이버에 할당된 5기가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스팍 작업을 돌리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드라이버에서 메타 정보로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메모리, 즉 스탠다드 잡 기준으로 5기가보다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경우 드라이버의 흰 메모리가 부족해서 드라이버에서 아웃 오브 메모리로 작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똑같은 작업을 글루로 돌렸을 경우입니다. 이제 이전 스팍과는 다르게 1시간 정도 걸려서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매트릭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를 보니 드라이버의 메모리가 50%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작업이 실행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글루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룹핑 옵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루에서는 전체 데이터 파일이 5만 개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그룹핑 옵션이 활성화가 되고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도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핑 옵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데이터를 읽을 때 글루에서는 데이터를 머지하는 기능이 자체적으로 그룹핑하는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드라이버에서 유지해야 되는 메타 정보가 자연스럽게 줄게 되어서 앞에 보신 것과 같은 그래프처럼 50% 미만의 안정적인 그 메모리를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룹핑 관련해서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나는 파일을 그룹할 수 있는데 파티션 내부에서 할 건지 파티션을 넘어서 할 건지 하나의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타겟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옵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아마 이제 키네시스나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되게 잘게 쪼개져 있을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랑은 좀 반대되는 케이스입니다. 작은 수의 큰 파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5개의 큰 인풋 파일을 준비를 했고요. 3가지의 압축 포맷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작업은 CSV에서 파켓 포맷으로 변경하는 테스트이고요. 첫 번째는 GZ 파일을 테스트하는 경우입니다. 잡은 실행된 지 2시간 만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좀 이제 이 하단에 있는 그래프가 글루에서 제공하는 매트릭 정보인데요. 좀 이 그래프를 좀 읽으실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에 보이시죠?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글루 잡을 위해서 제가 할당한 리소스입니다. 여기 익스큐터로 나왔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익스큐터 수는 총 17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초록색 선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파란색과 초록색 선이 같이 겹쳐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게 파란색은 실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익스큐터 수이고요. 녹색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익스큐터 수입니다. 그럼 그래프에서 보시면 제가 가용한 리소스는 이만큼인데 실제적으로는 되게 작게 사용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유는 인풋 파일이 gzip으로 압축되었기 때문입니다. gzip은 스플릿이 되지 않아서 하나의 파일이 하나의 파티션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5개의 파일이기 때문에 5개의 파티션으로 글루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태스크가 하나의 파티션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개의 파티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5개의 태스크가 필요했고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DPU당 하나의 익스큐가 아니라 2개의 익스큐터가 할당이 되고 하나의 익스큐터는 4개의 태스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익스큐터가 사용된 이유가 이 5개의 파티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이 실패한 이유는 익스큐터의 메모리가 5기가인데 1.6기가짜리 파일을 몇 개를 처리하다 보니까 익스큐터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전 드라이버 메모리가 부족한 것과는 다르게 익스큐터 메모리 아웃 오브 메모리로 작업이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bzip2로 압축한 케이스이고요. 이 경우는 전과는 다르게 작업은 약 18분 정도 걸려서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bzip2는 스플릿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4개의 파티션으로 분산이 되어서 104개의 태스크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빨간색 라인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할당한 리소스이고요. 초록색 라인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익스큐터 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필요한 작업의 그 익스큐터 수보다 적은 리소스가 할당이 된 케이스예요. 최적화할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최적화할지는 다음 장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압축되지 않은 파일을 처리할 때입니다. 잡은 약 12분 정도 걸려서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압축되지 않은 파일은 라인 단위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블록 사이즈인 64메가 단위로 파티션돼서 처리가 되었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EMR이든 글루든 데이터를 준비할 때 스냅피 압축에 파퀘 컬럼너 포맷에 파티션을 해서 사용하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파일을 선택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면은 bzip2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유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플릿 가능하기 때문에 bzip2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gzip을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는 앞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익스큐터의 메모리와 하나의 gzip 파일의 사이즈를 잘 고려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압축되지 않은 파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AWS 글루가 대역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그냥 그대로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케이스를 다루면서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2에서 다뤘던 내용과 동일한 작업이고요. 스플릿 가능한 bzip2에 대해서 글루를 이용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DPU를 할당을 했고요. 그래프는 전과 동일하죠. 10개의 DPU를 할당을 해서 17개의 익스큐터가 사용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이 작업에는 27개의 익스큐터가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매트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17개의 익스큐터를 할당하기 위해서 몇 개의 DPU를 할당을 했는지에 대한 계산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27개의 익스큐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DPU를 할당을 해야 될지를 역으로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개의 익스큐터와 1개의 드라이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28개의 익스큐터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하나의 DPU마다 2개의 익스큐터가 할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4개의 워커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추가로 마스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5개의 노드를 가진 클러스터를 생성하면 27개의 익스큐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작업을 15개의 DPU를 할당해서 돌린 결과 작업은 안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빨간색과 녹색 선이 딱 잘 맞아 떨어지죠. 작업이 최적화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개의 DPU를 할당하고 작업을 돌렸을 때 총 작업 시간은 18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5개의 DPU를 할당하고 돌렸을 때는 12분 정도 소요되어서 총 실행 시간은 33% 정도 빨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코스트는 어떨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루 같은 경우는 최소 과금이 10분 과금이고요. 이후는 초당 과금입니다. 따라서 둘 다 1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DPU당 계산을 해보면 동일하게 1.32달러로 10개의 DPU를 할당하고 18분 걸린 작업이나 15개의 DPU를 할당하고 12분 걸린 작업이나 코스트는 동일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단축되어서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S3를 입력 소스로 사용했을 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글루를 사용하시다 보면 S3 말고도 많이 사용되는 입력 소스가 또 하나가 JDBC입니다. 그래서 JDBC를 입력 소스로 사용할 때 글루에서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JDBC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파티션은 하나의 익스큐터에서 읽게 됩니다. 읽기가 완료되면은 10개 미만의 파티션으로 리파티션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작업을 진행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는 하나의 익스큐터를 읽기 때문에 쭉 낮게 하나의 익스큐터가 사용되다가 읽기가 완료된 이후에 리파티션이 발생해서 파티션 수가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파티션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는 셔플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고요. 셔플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노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치 스파크나 글루에서 셔플이 발생한 건 주요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야 할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글루에서는 3가지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시 익스프레션인데요.
핵심 익스프레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럼은 바로 그 인티저 값을 갖는 프라이머리 키 같은 값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핵심 익스프레션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해시 필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적절한 예로는 데이트 타임이나 데이 같은 그런 필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인티저 값을 갖는 프라이머리 키를 먼저 찾으셔서 해시 익스프레션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게 없을 경우에 대안이 되는 해시 필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시 파티션즈라고 병렬성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지정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그 쿼리로 변환돼서 동작하게 됩니다. 즉 해시 익스프레션을 해시 파티션으로 모두 연산해서 각 로우의 파티션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지정해주면 이제 글루가 해당 테이블을 병렬로 읽을 수 있게 되고요. 해당 옵션을 지정하고 수행하면 이전과는 그래프가 다르죠. 읽는 부분이 4개의 엑스큐터가 사용돼서 동시에 병렬로 읽게 되고 다 읽은 후에도 리파티션이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파티션으로 저장되게 되어 셔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JDBC 소스로 글루를 사용을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병렬로 읽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적용하시면 많은 성능 향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소스에 가서 직접 커넥션을 살펴보시면 다음처럼 커넥션 수가 그 병렬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JDBC 쿼리를 위해서 글루에서는 그 잡 북마크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제 조건은 그 정렬된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북마크 기능을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약 조건은 이미 그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미 한번 읽은 키는 업데이트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증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번 처리된 데이터는 업데이트는 반영되지 않으니까 데이터를 북마크 기능을 사용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글루 잡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작업을 이제 스케줄링하고 실행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는 효율적으로 이제 스케줄러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에서는 ETL 서비스에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기반으로 스케줄링 하실 수도 있고요. 이벤트 기반으로 스케줄링 하실 수도 있고 온디맨드로 작업을 실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잡 북마크 기능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증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 잡을 사용하실 때 이미 사용하고 계신 워크플로우가 따로 없다라고 하시면 글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사용하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별도의 워크플로우를 위한 인프라를 유지보수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글루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거는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글루를 사용하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AWS에서 SDK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예제를 위해서 저는 이제 파이썬의 보토 라이브러리를 예제로 들고 왔고요. 보토 라이브러리에서는 글루 클라이언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토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글루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글루잡을 생성하거나 글루잡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워크플로우를 쓰시든 이 글루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시면 클라우드에 있는 글루 작업을 그 해당하는 워크플로우 스케줄에 맞게 실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젠킨스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익스큐터 쉘에다가 이 해당하는 보토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넣어주시면 이 젠킨스 스케줄에 맞춰서 이 글루 보토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거고 글루 잡이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우지 워크플로우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XML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보토 스크립트를 실행하시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플로우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덱을 구성하시고 배시 오퍼레이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시 오퍼레이터에다가 이 보토 스크립트를 넣으셔서 에어플로우로 스케줄링 하신 작업을 글루를 실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로 이제 스팍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글루가 2018년도까지는 스팍 작업만 지원을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에서 나오는 그 니즈 중에 하나가
스팍 작업 같은 경우는 스핀업 타임이 있기 때문에 글루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소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좀 미디엄 사이즈 미만의 작은 작업들을 짧은 주기로 좀 자주 실행하고 싶은 경우에 글루를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피드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해당하는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이썬 쉘이라는 새로운 작업 타입을 추가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파이썬 쉘은 스몰 사이즈의 데이터부터 미디엄 사이즈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작업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QL 베이스의 ETL이라던가 커스텀 커넥트가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판다스라던가 사이클런 같은 미디엄 사이즈의 ML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작업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팍에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파이썬에서 실행되는 모든 작업이 실행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프라를 유지하고 거기서 파이썬으로 기반한 배치를 돌리실 필요는 없고요. 파이썬 쉘을 사용하시면 서버리스 환경에서 파이썬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파이썬 2.7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 빌트인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내장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없는 라이브러리들은 커스텀하게 올려서 임베디드해서 따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핀업 타임을 20초 미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 단위의 배치도 그러니까 사용하는 작업 타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 시간 제한은 없고요. 현재 두 가지의 사이즈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1 DPU나 16분의 1 DPU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금은 스팍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최소 시간은 1분이고 스팍 작업 같은 경우는 최소 시간 10분이 됩니다. 따라서 그 외를 제외하고 나머지 초당 과금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글루에 대해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글루가 내부적으로 EMR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MR이랑 어느 정도 롤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용하실 때 어떨 때 글루를 사용하고 어떨 때 EMR을 사용해야 되는지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장표 한 장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치 스팍 기반의 배치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글루를 먼저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2019년 4월 5일 이후에 G1X나 G2X 같은 워커 타입이 다양하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경우의 배치에 있어서는 글루로 해결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워크로드가 하이브 기반으로 하거나 스트리밍 기반으로 하는 그런 워크로드인 경우는 글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EMR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글루가 지금은 다양하게 여러 그 메모리 타입을 지원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CPU라든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글루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EMR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글루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몇 가지 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글루 크롤러를 이용해서 S3에 있는 데이터를 스키마를 추출하고 데이터 카탈로그에 테이블을 등록하는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글루를 사용하시면서 아직 개발 환경 꾸미시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데브 엔드 포인트와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의 주피터 랩을 사용해서 글루의 개발 환경 구축하는 내용을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모로는 이렇게 구축된 주피터 랩에서 간단한 ETL 그 작업을 돌려보는 걸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서 이제 글루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글루에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크롤러가 있습니다. 크롤러를 선택하시고 크롤러를 추가하시면 이제 크롤러의 이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옵셔널이기 때문에 이제 데모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롤러에서 데이터 소스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S3를 지정하도록 하겠고요. 버킷에 해당하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추가 데이터를 더 추가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데모에서는 앞에 이제 하나의 데이터만 크롤러로 이제 카탈로그로 등록할 거기 때문에 하나만 지정을 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yes를 누르면 계속해서 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롤러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IAM 롤이 있다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existing IAM 롤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없으면 이제 이 데모처럼 새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디맨드로 실행할 거기 때문에 했고요. 어떤 데이터베이스 밑에다가 생성할지를 지정을 해주고, 리뷰 후 이제 완료를 누르면 크롤러 생성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해당하는 생성된 크롤러를 클릭하고 런 하게 되면은 크롤러가 돌게 되고, 크롤러가 이제 돌아서 완료가 되면 저 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가보면 해당하는 소스에 대한 그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처럼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테이블은 S3에 있는 그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어떤 포맷이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샘플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아테나를 사용해서 샘플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처럼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테이블에 아테나의 샘플 코드를 던져서 S3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다음처럼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작업하시면 장점은 소스가 MySQL에 있든지 S3에 있든지 포맷이 뭐든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로 접근하시면 다 읽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글루 콘솔로 들어가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데브 엔드포인트로 들어가셔서 똑같이 데브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데브 엔드포인트를 추가하고 데브 엔드포인트 이름을 주고, 저는 이미 이제 IAM 롤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IAM 롤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브 엔드포인트에서 사용할 클러스터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DPO 단위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M4 엑스라지 장비가 몇 대 쓰일지를 지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이즈의 EMR 클러스터를 쓰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그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이제 좀 전에 등록한 글루 카탈로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카탈로그를 사용하겠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3만 읽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트워크 옵션은 스킵을 했고요. 만약에 VPC 안에 있는 RDB라던가 이런 곳에 데브 엔드포인트를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밑에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세이지메이커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피터 랩을 사용할 텐데, 만약에 이제 외부에 있는 파이참이라던가 기타 아이디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을 때 여기에 SSH 키를 등록하시면 외부에 있는 그 아이디나 기타 클라이언트 툴을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데브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되고요. 데브 엔드포인트 생성하는데 약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이 데브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되었으면 이제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이름을 주고, 그다음에 아까 생성한 데브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고 IAM 롤을 생성을 해주시면 이제 필요로 하는 작업들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예, 다음처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쉽게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은 다음처럼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레디 상태로 나왔고요. 이 노트북을 선택하셔서 오픈을 여시면 다음과처럼 주피터 노트북이 뜨게 되고요. 지금은 주피터 랩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오픈 주피터 랩을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주피터 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곳에서 주피터 랩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세이지메이커 노트북도 주피터 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좀 ETL 데모를 함께 보실 텐데요.
이제 이거는 제가 등록한 테이블들이고요. 거기서 데모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트레인이라는 테이블이 이 S3 위치 CSV 파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은 다음과 같은 CSV 포맷이고요. 다음과 같은 글루 코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드 잘 보이시죠? 보시면 아까 제가 템플릿 설명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초기에 글루 컨텍스트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글루 카탈로그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글루 카탈로그에서 데이터를 읽으면 얘는 글루의 다이나믹 프레임이 됩니다. toDF 함수를 쓰시면 얘는 스파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이 돼서 스파게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스파게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겠죠. 이 스파게 데이터 프레임은 다시 글루의 다이나믹 프레임으로도 변경이 되어서 글루의 라이브러리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의 다이나믹 프레임을 쓰시면 스파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쓰셔도 되고요. 다시 또 글루의 다이나믹 프레임으로도 쓰셔도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후 CSV를 읽어서 JSON으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 위의 CSV 파일이 아래처럼 정상적으로 JSON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하는 파일을 읽어서 실제 뿌려보면 정상적으로 잘 등록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인데요. 이번에는 JDBC를 읽는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이 테이블이고요. 여기 보시면 소스가 MySQL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롤러를 생성하실 때 소스가 S3가 아니라 MySQL로 지정하시면 MySQL 데이터도 글루 카탈로그의 테이블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MySQL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해서 보시면 다음처럼 3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데이터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글루 코드에서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글루 카탈로그에서 그 MySQL 테이블을 읽어오도록 구성하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병렬성을 여기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시 익스프레션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갖는 ID를 지정하시고 해시 파티션에다가 병렬성을 지정하시면 데이터를 읽을 때 병렬로 읽게 돼서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읽으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해서 데이터를 S3에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저희가 아까 가이드 드린 대로 파티션해서 스냅피 압축에 8K 컬럼너로 저장하기 위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year과 month를 추가 컬럼으로 만들어서 write 할 때 partition by year month로 하고 그다음에 포맷은 8K로 컴프레션은 스냅피로 지정하면 결과 디렉토리로 가면 다음처럼 하이브 포맷으로 파티션 돼서 잘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파켓 포맷 데이터를 읽어오면 정상적으로 잘 등록이 되어서 write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데 스팍 SQL에서도 글루 카탈로그를 이제 글루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전에 EMR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능이었는데요. 글루에서는 이제 올해 3월에 지원되는 기능이고요. 무엇이 달라졌냐 하면 다음처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스팍 SQL에 셀렉트문을 쓰는데 바로 다 그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SQL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스팍 SQL로 이렇게 접근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은 스팍 프로그램, 스칼라나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더 편하다라고 하시면 아래와 같은 API를 써서 바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에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 빅데이터 부스에서 상담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틱스 서비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리소스는 아래 링크에 있으니 관련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 좋은 행사를 위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